다부동 전투 생존자가 60년 숨긴 비밀. 유품 속 충격적 진실 6.25 감동 실화. 2018년 11월 어느 토요일 아침, 울산 중구 성안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89세 노인 강태주는 대학생 손자 민준이와 함께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이삿짐들 사이로 먼지가 풀풀 날렸다. 손자는 투덜거렸다. 할아버지, 이거 언제 다 정리해요? 너무 많아요. 강태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하자. 할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정리 좀 해놔야지.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손자가 구석에서 낡은 군용 배낭을 발견했다. 녹슨 철제 버클과 찢어진 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군대 가방이네. 강태주는 그 배낭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거는. 손자가 배낭을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군복 조각, 녹슨 인식표, 그리고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흐릿한 글씨로 부산 영도구 청학동 32번지 민석호 어머니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강태주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89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다. 손자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강태주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마른 나무 껍질 같은 얼굴에 주름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석호 형,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손자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석호? 그게 누구지? 할아버지는 평생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6.25 참전 용사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전후의 모임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보훈청에서 행사 초대장이 와도 묵묵히 버렸다. 그런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손자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아버지, 이 편지가 뭔가요? 강태주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내가 60년 동안 전하지 못한 편지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꼭 껴안았다. 내가 평생 지은 죄야. 손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만 봐도 이것이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걸 직감했다. 강태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1950년, 내가 21살 때 다부동이라는 곳에서 석호라는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가 나 대신 죽었지. 그 말과 함께 강태준의 머릿속에는 6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포성이 울려 퍼지던 수암산, 피로 물든 참호, 그리고 자신을 감싸며 쓰러진 민석호의 얼굴. 강태준이 평생 숨겨온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1950년 8월 13일 다부동 최전방. 1950년 8월 13일 밤 11시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 일대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고요하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과 총성이 대지를 뒤흔들고 있었다. 국군 제1사단 12연대 2대대 5중대는 수암산 고지 참호에 배치되어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공포가 역력했다. 21살 강태준 이등병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입대한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신병이었다. 경남 마산에서 농사를 짓던 집안의 장남으로 전쟁이 터지자 강제 징집되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선에 투입되었다. M1 소총을 쥔 손은 계속 떨렸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그때 옆 참호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담배 피울래? 강태준이 고개를 돌리자 안경을 쓴 청년이 담배를 건넸다. 23살 민석호 1등병이었다. 민석호는 강태준과 일주일 전 같은 소대에 배치되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전쟁이 터지자 자원 입대했다고 했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시인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강태준은 담배를 받아 물었다. 형, 무섭지 않아요? 민석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웃었다.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나도 사람인데. 그는 하늘을 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태준아, 우리가 여기서 버텨야 해. 저 뒤에 대구가 있고 대구 뒤에 부산이 있잖아. 우리 가족들이 다 거기 있어. 우리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호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가 강태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중대장이 참호를 순찰하며 소리쳤다. 모두 경계 태세 유지. 적이 곧 공격해올 거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 병사들은 긴장한 채 총을 겨눴다. 시간이 흘렀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 2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병사는 졸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석호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태준아, 자면 안 돼. 적은 우리가 방심할 때 온다. 새벽 4시 20분. 갑자기 산 너머에서 포성이 울렸다. 북한군의 야포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포탄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땅이 흔들리고 흙이 튀었다. 강태준은 공포에 질려 참호 바닥에 엎드렸다. 귀가 멍멍했다. 민석호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태준아, 정신 차려. 곧 적이 올라온다. 포격이 멈췄다. 그리고 함성이 들렸다. 북한군 병사들이 산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사격 개시. 중대장의 명령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 강태준도 정신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어둠 속에서 인민군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가까워졌다. 수류탄이 날아왔다. 폭발음과 함께 옆 참호의 전우가 쓰러졌다. 강태준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다. 민석호가 소리쳤다. 태준아, 수류탄 던져.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 던졌다. 폭발했다. 적병 2명이 쓰러졌다. 전투는 30분 넘게 계속되었다. 북한군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국군도 필사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병력 차이가 컸다. 결국 중대장이 외쳤다. 철수. 이선 진지로 철수. 병사들은 뒤로 물러났다. 수암산 정상은 북한군에게 넘어갔다. 강태준은 민석호와 함께 뒷산으로 후퇴했다. 숨이 턱까지 찼다. 주변에는 부상당한 전우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다. 민석호가 물통을 건네며 말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야 할 거야. 강태준은 절망스러웠다. 이제 겨우 첫날인데 벌써 이렇게 밀리다니.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지옥의 전투. 수암산 고지. 8월 14일 아침 7시. 백선엽 제1사단장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다. 수암산을 탈환하라. 대구를 지키려면 저 고지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이대대는 다시 공격 준비에 들어갔다. 살아남은 병력은 150명 남짓. 전날 밤 전투에서 절반이 죽거나 다쳤다. 강태준은 공포에 떨었다. 다시 저 지옥으로 올라가야 한다니. 민석호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태준아, 겁내지 마. 내가 내 옆에 있잖아. 우리 둘이 함께 살아서 내려오자. 그 말이 강태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오전 9시 역습이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산을 타고 올라갔다. 북한군은 정상에서 기관총을 쏘아댔다. 총알이 빗발쳤다. 앞서 가던 병사들이 쓰러졌다. 강태준은 바위 뒤에 숨어 총을 쏘았다. 민석호는 그보다 앞에서 수류탄을 던졌다. 적진이 폭발했다. 국군은 조금씩 전진했다. 하지만 피해도 컸다. 정상까지 100m를 남기고 중대장이 전사했다. 소대장이 지휘를 이어받았다. 전진, 계속 전진. 정오가 되어서야 국군은 다시 정상을 탈환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오후 2시에 북한군이 다시 반격해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 국군은 다시 밀렸다. 저녁 무렵 고지는 또 북한군 손에 넘어갔다. 강태준과 민석호는 다시 철수했다. 그날 밤 참호에서 밥을 먹으며 민석호가 말했다. 태준아, 내일도 또 올라가야 할 거야. 형,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요? 끝까지야.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나라가 없어져. 그럼 우리 가족도, 내 가족도 다 끝이야. 강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민석호가 그의 등을 두드렸다. 울어도 돼. 나도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어. 8월 15일, 16일, 17일. 전투는 계속되었다. 수암산 고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었다. 강태준은 민석호 덕분에 살아남았다. 민석호는 항상 강태준의 앞에서 싸웠다. 위험한 순간에는 강태준을 자기 뒤로 밀어냈다. 8월 17일 밤 민석호는 편지를 썼다. 촛불 아래에서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강태준이 물었다. 형, 뭐 써요? 어머니한테 편지야. 혹시 몰라서요? 민석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만약 내가 죽으면 이 편지 좀 어머니한테 전해줘. 부산 영도에 계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형,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살아서 내려갈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지.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부탁이야. 민석호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강태준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왜 형은 자꾸 죽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 8월 18일 새벽. 사단 본부에서 최후 통첩이 내려왔다. 오늘 안에 수암산을 완전히 탈환하라. 실패하면 대구가 무너진다. 이대대는 마지막 병력을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살아남은 병사는 90명. 부상자들도 붕대를 감은 채 투입되었다. 강태준과 민석호도 돌격 준비를 했다. 민석호가 강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태준아, 오늘은 꼭 살아남자. 우리 둘 다. 네, 형. 꼭 살아요. 두 사람은 함께 산을 올랐다. 그것이 민석호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다. 8월 18일. 운명의 순간. 8월 18일 오전 10시. 국군 제1사단 12연대 2대대는 수암산을 향해 마지막 총공격을 시작했다. 90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산을 올랐다. 포병대의 지원 포격이 정상을 덮쳤다. 폭발음이 계곡을 울렸다. 포격이 멈추자 병사들이 돌격했다. 대한민국 만세! 누군가의 함성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 북한군도 기관총으로 응사했다. 총알이 빗발쳤다. 앞에서 달리던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강태준은 바위에서 바위로 몸을 숨기며 전진했다. 민석호는 그보다 5m 앞에서 달렸다. 적의 기관총 진지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폭발과 함께 적의 사격이 잠시 멈췄다. 지금이다. 전진. 소대장의 명령에 병사들이 일제히 뛰었다. 정상까지 50m. 강태준은 숨이 턱까지 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때 발목을 삐끗했다. 아!
강태준이 넘어졌다. 민석호가 뒤를 돌아보고 달려왔다. 태준아, 괜찮아? 그가 강태준을 일으켜 세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타타타탕. 왼쪽 바위 뒤에서 북한군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민석호가 강태준을 밀어냈다. 엎드려. 민석호의 몸이 강태준을 감쌌다. 총알 3발이 민석호의 등을 관통했다. 민석호가 신음하며 쓰러졌다. 강태준은 정신없이 민석호를 끌고 바위 뒤로 숨었다. 다른 병사가 그 기관총 진지를 수류탄으로 제압했다. 하지만 민석호는 이미 피투성이었다. 형, 정신 차려요. 강태준이 울부짖었다. 민석호의 군복에서 피가 쏟아졌다. 그는 피를 토하며 가까스로 말했다. 태준아, 괜찮아. 너만 살면 돼. 형, 안 돼요. 의무병. 강태준이 소리쳤지만 주변은 전투로 아수라장이었다. 민석호가 떨리는 손으로 군복 안주머니를 가리켰다. 네, 주머니, 편지. 강태준은 울면서 민석호의 주머니를 뒤졌다. 거기에는 며칠 전 쓴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피가 묻어 있었다. 우리 어머니, 부산, 영도. 민석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 편지 좀 전해줘. 형, 안 돼. 죽으면 안 돼. 강태준이 민석호를 흔들었다. 민석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웃었다. 태준아, 너는 꼭 살아남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형. 민석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숨이 끊어졌다. 23살 청년의 짧은 생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민석호를 껴안고 울었다. 형. 아무리 불러도 민석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안경은 깨져 있었고 얼굴에는 흙과 피가 뒤범벅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사람처럼. 주변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렸다. 소대장이 소리쳤다. 전진, 정상까지 올라간다. 동료 병사가 강태준을 흔들었다. 정신 차려. 가야 돼. 강태준은 민석호의 시신을 바위 뒤에 눕혔다. 그리고 그의 인식표를 풀어 자기 목에 걸었다. 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형, 미안해요. 나중에 꼭 다시 올게요. 강태준은 눈물을 닦고 총을 들었다. 그리고 정상을 향해 달렸다. 오후 1시 국군은 마침내 수암산 정상을 완전히 탈환했다. 하지만 대가는 참혹했다. 90명 중 37명이 전사했고 28명이 부상당했다. 강태준은 살아남았다. 민석호가 자신을 대신해 죽은 덕분에. 그날 저녁 강태준은 민석호의 시신을 수습했다. 동료들과 함께 그를 들것에 실어 산 아래로 내려왔다. 야전 묘지에 임시로 묻었다. 십자가를 세우고 이름을 적었다. 1등병 민석호, 1927년생, 1950년 8월 18일 전사. 강태준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형이 살려준 목숨, 잘 살게요. 그리고 편지 꼭 전할게요. 하지만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다. 강태준은 그 후로도 계속 싸웠다. 9월까지 다부동에서 버텼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진에도 참여했다. 1953년 휴전 때까지 살아남았다. 하지만 민석호의 편지는 전하지 못했다. 전할 용기가 없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강태준은 살아서 고향 마산으로 돌아왔다. 21살에 입대해서
24살에 제대했다. 3년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어머니는 울면서 강태준을 껴안았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아버지도 동생들도 모두 기뻐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웃을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수암산 고지에서 쓰러지는 전우들, 그리고 자신을 감싸며 죽어간 민석호. 군복 주머니에는 여전히 민석호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강태준은 여러 번 결심했다. 부산에 가서 민석호 어머니를 찾아뵙자고, 편지를 전하고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드리자고. 하지만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다. 1954년 어느 날 강태준은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다. 영도구 청학동 32번 집.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손에 쥐고 기차에 올랐다. 부산역에 도착했다. 영도대교를 건넜다. 청학동을 찾아갔다. 32번지 집 앞까지 갔다. 낡은 단층 집이었다. 대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강태준의 머릿속에는 민석호가 죽는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다. 형은 나를 대신해 죽었다. 내가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어도 형은 안 죽었을 거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어떻게 그 어머니를 마주볼 수 있겠는가?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강태준은 결국 대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섰다. 부산역으로 돌아가 마산행 기차를 탔다. 편지는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 후로도 강태준은 몇 번이나 부산에 갔다. 1955년, 1957년, 1960년. 매번 32번지 집 앞까지 갔다. 그러나 매번 돌아왔다. 결국 1961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가지 않았다. 그는 민석호의 편지를 낡은 군용 배낭에 넣어 다락방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민석호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전쟁 이야기 자체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보훈청에서 6.25 참전용사 모임 초대장이 와도 모두 거절했다. 전후의 모임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다른 참전용사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렇게 자신을 고립시켰다. 민석호의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쳤다. 1965년 강태준은 마산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다. 아내에게도 전쟁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총 들고 싸우다 왔어. 별거 없어. 그게 전부였다. 아들 둘을 낳았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1980년대에는 울산으로 이사했다. 공장에 취직해서 일했다. 평범한 삶이었다. 그러나 밤만 되면 민석호가 꿈에 나타났다. 태준아, 내 편지 전해줬어? 형? 미안해. 왜 아직도 안 전해줬어?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시는데. 강태준은 악몽에 시달렸다. 60년이 지나도록 민석호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강태준 자신이 민석호를 놓아주지 못한 것이다. 2018년 89세가 된 강태준. 그는 여전히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다락방 깊숙이 숨겨둔 채로. 그리고 어제 손자와 함께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6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민석호의 유품.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편지의 내용. 손자 민주는 할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평생 강인하게만 보였던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강태준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민준아, 이 편지를 내가 읽어봐도 되겠니? 편지요? 할아버지가 읽으셔야죠.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편지. 민석호가 죽기 전날 밤 촛불 아래에서 쓴 그 편지. 강태준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종이가 낡아서 조심스럽게 펼쳐야 했다. 편지지에는 만년필로 쓴 글씨가 또렷했다. 강태준은 안경을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손자도 옆에서 함께 읽었다. 어머니께, 아들 석호입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지요? 저는 다부동이라는 곳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겁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밤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가던 아이였죠. 그런 제가 지금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용기를 배웠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도 만났습니다.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인데 겁이 많아서 제가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착한 친구입니다. 마산에서 농사짓던 집안의 장남이라고 합니다. 태준이를 보면 제 동생 영숙이가 생각납니다. 어머니, 저는 이 편지를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씁니다. 전쟁터에서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 제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제 나라를 지키다가 간 것이니까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머니, 제가 만약 돌아가지 못하고 태준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 친구를 제 동생처럼 대해주세요. 제가 죽더라도 태준이는 꼭 살려보내고 싶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많거든요. 고향에 부모님과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태준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영숙이 잘 돌봐주세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도 없어진 영숙이가 불쌍합니다. 영숙이한테 전해주세요. 오빠는 영숙이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꼭 행복하게 살라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950년 8월 17일 밤 다부동 전선에서 아들 석호 올림. 편지를 다 읽은 강태준은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석호 형? 형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민석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8월 18일 민석호가 강태준을 감싸며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강태준을 지킨 것이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손자 민준도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이분이 할아버지를 살리신 거네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석호 형은 나를 살렸어. 내가 살아있는 건 형 덕분이야. 60년 동안 강태준은 자신을 탓했다. 자신이 실수해서 민석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민석호는 처음부터 강태준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강태준은 울면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민석호 어머니를 찾아가야 한다. 60년이 지났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 60년 만의 방문.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손자와 함께 부산행 KTX에 올랐다. 89세 노인에게 부산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각오를 다졌다. 이번에는 꼭 가야 해. 더 늦으면 안 돼. 손자 민준이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부산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영도구청으로 먼저 갔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1950년에 청학동 32번지에 살던 민석호라는 사람의 가족을 찾고 싶습니다. 직원은 오래된 자료를 뒤졌다. 한참을 찾더니 말했다. 청학동 32번지는 1980년대 재개발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전산을 찾아보니 민석호 씨의 가족 중 여동생 민영숙 씨가 2005년까지 이 주소에 살았다고 나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현재 주소는 부산 진구 범천동입니다. 전화번호도 나오네요. 직원이 전화를 걸어주었다.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노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혹시 민영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민석호 씨, 전우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의 전우셨다고요? 네. 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뵙고 싶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1시간 후 강태준은 범천동의 한 카페에서 민영숙을 만났다. 85세 노인이었다.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두 노인은 마주 앉았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것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석호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거예요. 민영숙은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오빠, 글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었다.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강태준도 함께 울었다. 손자 민준도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영숙이 입을 열었다. 오빠가 이런 편지를 썼군요. 저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60년이나 늦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민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빠의 유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사통지서만 받았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민영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향년 96세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오빠를 기다리셨어요. 전사통지서를 받았지만 유해도 없고 유품도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오빠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민영숙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오빠 이름을 부르셨어요. 석호야, 어디 있니? 엄마가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오빠의 마지막을 전해드리지 못한 게 평생 한이었어요.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형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는 1950년 8월 18일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수암산 전투. 자신이 넘어졌을 때 민석호가 달려온 것. 적의 기관총 사격. 민석호가 자신을 감싸며 쓰러진 것. 마지막 말.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영숙은 울면서 들었다. 오빠는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네, 저 때문에. 석호 형은. 강태준이 고개를 떨구었다. 민영숙은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오빠는 할아버지가 살기를 원했어요. 편지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신 것 자체가 오빠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용서와 화해. 강태준은 민영숙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6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민영숙이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오빠는 할아버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오빠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게 오빠가 원한 거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걸 오빠가 안다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오빠는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거예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영숙의 말이 맞았다. 민석호는 편지에 그렇게 썼다. 태준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강태준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민석호가 원한 게 아니었다. 민영숙이 물었다. 할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강태준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다는 것. 농사를 짓다가 울산으로 이사해 공장에서 일했다는 것. 지금은 손자 셋을 둔 할아버지라는 것. 민영숙은 웃으며 말했다. 잘 사셨네요. 오빠가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석호 형의 목까지 잘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잘 사셨어요.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손자를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빠가 할아버지에게 바랐던 삶이에요. 강태준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60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었다. 민영숙이 말했다. 할아버지, 함께 국립묘지에 가실래요? 오빠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다음 날 강태준과 민영숙 그리고 손자 민주는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무명용사 위령탑 앞에는 수많은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중에 육군 1등병 민석호 1927-1950라는 이름이 있었다. 강태준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석호 형, 60년 만에 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위령탑을 어루만졌다. 형,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형 덕분에 나는 60년을 더 살았어.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손자도 봤어. 형이 살려준 목숨으로 행복하게 살았어. 눈물이 쏟아졌다. 형의 편지, 이제라도 전했어. 영숙 씨도 만났어. 형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형을 끝까지 기다리셨대. 형,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마음 편히 살게. 형이 그걸 원했다는 거 알아.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민영숙도 옆에서 울었다. 오빠, 동생 영숙이에요. 오빠 편지 받았어요. 오빠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죠. 저도 오빠 사랑해요. 평생 보고 싶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손자 민준도 절을 했다. 민석호 할아버지, 저는 강태준 할아버지의 손자 민준입니다. 할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민석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날 저녁 강태준은 손자에게 말했다. 민준아, 너는 절대 잊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라는 걸. 네, 할아버지. 민석호 형 같은 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그분들을 잊으면 안 돼.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울산의 야경이 반짝였다. 고층 빌딩, 자동차, 네온사인. 1950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다. 민석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나라. 그 나라는 이렇게 발전했다. 강태준은 생각했다. 형,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되었어. 형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2018년 대한민국. 전쟁의 참화는 아스라한 기억이 되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공짜가 아니었다. 민석호 같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60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꿈에 민석호가 나타났다. 그는 웃고 있었다. 잘했어, 태준아. 이제 마음 편히 살아. 강태준도 꿈속에서 웃었다. 그래, 형. 고마워. 이것은 1950년 다부동 전투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전우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민석호. 60년 만에 약속을 지킨 강태준.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는 후손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임을 6.25 전쟁 참전용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